여러분, 혹시 추리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밀실살인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2003년 서울에서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공포는 밀실 트릭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를 향한 광기 어린 질투, 그리고 그것이 낳은 참상이 이 사건을 추리소설보다 더 끔찍하게 만들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수사 역사를 바꾼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함 속의 공포. 2003년 12월 29일 저녁 6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아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스쳐 지나간 아내의 친한 친구 이 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혹시 아내가 어디 아픈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씨는 곧장 달려옵니다. 남편과 함께 현관 밖의 작은 창문으로 아내의 핸드백을 꺼내 열쇠를 찾아 문을 엽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악몽이었습니다. 약 10제곱미터 3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 박 씨는 목이 졸려 있었고 3살 난 아들은 보자기에 감긴 채로 10개월 된 딸은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3사람 모두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문의 시작.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씨는 피해자의 가족들 곁에서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이 집에 드나들며 아이들과 놀아주고 친구 박 씨의 남편까지 챙기는 친절한 동창생. 경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경찰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만약 박 씨가 자살했다면 자신의 아이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요? 아들은 목을 졸렸고 딸은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어머니라면 적어도 자신의 자식이 편하게 가도록 하지 않을까요? 경찰의 직감이 경종을 울립니다. 당시 경찰 조세희 경위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자기 손으로 보내는 비정한 엄마라도 그렇지, 적어도 자기 자식이라면 최대한 편하게 가도록 마음 쓰는 게 정상 아닌가 싶었죠. 완벽한 거짓. 사건 현장은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현관문은 내부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들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추리소설의 한 장면처럼요. 그러나 범인, 즉 이 씨가 만든 밀실 트릭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범행 후 열쇠로 현관문을 잠그고 그 열쇠가 들어있는 핸드백을 창문 틈으로 집 안으로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마치 피해자가 안에서 스스로 문을 잠근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밀실이 완성되었습니다. 계획된 살인. 하지만 이 범행은 우발적인 살인과는 달랐습니다. 이 씨는 몇 개월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녀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범죄학자들을 놀라게 할 증거를 발견합니다. 바로 일기장입니다. 그 일기장에는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는가. 범행 도구, 그려진 그림, 범행 방법, 모든 것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이 씨는 박 씨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에는 박 씨 집을 찾아간 날짜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4차례나 박 씨의 집을 방문했던 기록들. 매번 이번이 기회일까? 하고 살펴본 흔적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마다 계획을 미뤘습니다. 진짜 기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다짐도 일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12월 29일 현실이 되었습니다. 광기의 순간들. 그날 오후 이 씨는 평소처럼 박 씨 집을 방문합니다. 친한 친구의 집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3살 아들과 10개월 된 딸, 그리고 박 씨가 그녀를 맞이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그리고 큰 방으로 아들을 데려가 목을 조릅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지 못한 채 조용히 죽어갑니다. 방 밖에서 박 씨는 술래잡기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며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녀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요. 그 다음은 박 씨의 차례입니다. 이 씨는 박 씨를 방으로 부릅니다. 이리 와, 같이 술래잡기 하자. 박 씨는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리 준비해둔 노끈이 박 씨의 목을 조입니다. 박 씨는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이 씨가 아까 죽인 아들을 박 씨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모성이 그녀의 죽음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박 씨가 숨을 거두자 이 씨는 10개월 된 딸을 살해합니다.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시체에 보자기를 감싸 더 이상 아무도 살피지 않게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씨는 한마디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왜 아이를 죽였나라는 질문에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그 애가 옆에 있으니까. 경찰의 직감. 경찰은 현장에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2003년은 DNA 수사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밀실 속의 세구의 시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직감이 사건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의심점, 박 씨 손에 쥐어진 1.5cm 길이의 종이 조각. 박 씨가 숨을 거두면서 누군가와 싸우다가 그 조각을 집어쥐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 의심점, CCTV 영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찍힌 30대 여성의 모습. 사건 현장에서 남편과 함께 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시간대를 맞춰보니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단서, 이 씨의 손. 경찰이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손에 상처가 있네요? 이 씨는 대답합니다. 집 화장실을 고치다가 다쳤어요. 경찰이 이 씨의 집으로 갑니다. 화장실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수리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짓을 꿰뚫다. 경찰은 이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처음엔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이 계속됩니다. 손에 줄 자국은 뭐죠? 화장실이 수리된 흔적이 없었어요. 왜 현장에 있었던 거죠? CCTV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거짓과 거짓이 겹겹이 쌓여있던 이 씨의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 씨의 집을 수색할 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일기장, 그리고 그 안에 그려진 그림들, 밀실을 만드는 방법, 사용할 도구들, 범행 방식의 스케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추궁 끝에 이 씨는 결국 자백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당시 경찰관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생활 20년 동안 이 사건 외에 밀실 살인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추리소설을 그다지 본 것도 아니라서 끔찍하고도 교묘한 범죄 수법을 어떻게 상상해냈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질투의 정체. 그렇다면 왜 이 씨는 가장 친한 친구를 죽였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동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씨와 이 씨는 고등학교 때의 단짝이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렀고 인터넷 동창 모임을 통해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재회는 이 씨의 마음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박 씨는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반면 이 씨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 차이가 이 씨의 자존심을 상했습니다. 왜 하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박 씨가 먼저 행복을 얻었을까? 그 불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박 씨의 남편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어? 박 씨 같은 여자한테 말이야. 그 말 속에는 박 씨에 대한 명백한 무시와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 씨는 박 씨의 남편까지 유혹합니다.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박 씨의 남편, 박 씨의 집, 심지어 박 씨의 아이들까지 아니 박 씨 자신이 사라지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광기의 정체, 범죄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씨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씨는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피해자 중 한 명인 박 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박 씨가 자기를 무시했다. 박 씨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식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경찰 프로파일러 권희룡은 이 씨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연구했을 정도입니다. 전과가 없는 사람이 이 정도의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씨의 계획성, 치밀함, 그리고 범행 후의, 뻔뻔함,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광기의 정점에 선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박 씨의 남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씨와의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지만 수차례의 추궁 끝에 성관계의 일자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친구라는 관계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박 씨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 친구는 남편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웃음이 거짓이었고 모든 위로가 거짓이었습니다. 추리소설과 현실의 경계. 밀실은 비효율적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살인범들은 밀실을 만들까요? 추리소설에서는 밀실이 범인을 숨기는 완벽한 방법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범죄 이론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밀실은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밀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범인의 신원 범위를 좁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집에 출입할 수 있었을까? 누가 현관 열쇠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수사의 범위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살인범이라면 처음부터 용의선상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범행을 해야 한다면 용의자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실? 그건 추리소설 속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살인범들이 선택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감수하고 추리소설 같은 범행을 저지른 극히 드문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 씨는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이 완벽하다고 믿었을 가능성입니다. 몇 개월에 걸쳐 계획하고 그려가며 준비한 계획이 밀실 트릭을 완성하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둘째, 질투라는 감정의 폭발입니다. 이성적 판단을 넘어 감정이 행동을 지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 씨를 죽이고 박 씨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서는 상상.
그 상상이 이성을 압도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사이코패스의 특성입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연구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만들 듯 하는 태도였습니다.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추리소설 같은 것들. 그런데 정말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7년이 지난 2010년 또 다른 밀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추리소설의 연속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16년 영화 멜리스로 제작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픽션이 또 다른 픽션들의 영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이 소설이 되고 소설이 다시 현실의 영감이 되는 순환. 이게 바로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측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건의 결말. 이 씨는 2005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었던 것은 법원이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미약하나마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감 생활 동안 이 씨가 진정으로 반성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반성문과 진정서를 제출했을 뿐입니다. 그 반성마저도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녀의 거짓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수사 방법론의 진화입니다. 당시 담당 경찰들의 직감과 추리, 그리고 과학적 증거 수집이 이 사건을 풀 수 있게 했습니다. CCTV, 손의 상처, 일기장 이런 것들이 밀실 트릭을 무너뜨렸습니다. 둘째, 신뢰의 위험성입니다. 박 씨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믿었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고 아이들과도 함께 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때 그 신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셋째, 질투의 파괴성입니다. 이 씨의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기가 되었고, 광기는 살인이 되었고, 살인은 한 가정의 완전한 붕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말. 2003년 거여동의 그 작은 방. 거기서 일어난 일은 추리소설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이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10개월 된 아이, 3살 난 아이,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품에 안고 죽어간 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그 현장을 발견했을 때 피해자 박 씨의 손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뭔가 붙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건 범인의 신원이었을지도 아니면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내려는 마지막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종이 조각이 결국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범인의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추리소설과 현실의 경계.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때로 현실이 소설보다 잔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 악마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